공정환과 양동익이 단둘이 마주 앉은 건 온정시장 끝 허름한 막걸리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른 장소가 아니었는데요. 양동익이 아무 때나 보자고 했고 공정환이 그럼 지금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마침 눈앞에 있던 곳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30년 숙적이 막걸리집에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을 오진아가 또 목격했는데요. 이번엔 핸드폰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처음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눈치껏 막걸리 2잔을 갖다 놓고 사라졌는데요.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술잔이 있으면 일단 손들 곳이 생기니까요. 양동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공기철 씨 일 알고 있지? 공정환이 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알게 됐어. 공정환이 양동익을 봤습니다. 양동익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부 정리하다가 나온 거야. 오래된 빚장부인데 공기철 씨 이름이 있었어. 갚은 기록 없이. 공정환의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언제야? 6개월 됐어. 공정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양동익이 이 사실을 6개월 동안 혼자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공정환에게 직접 말하러 왔다는 것이 공정환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양동익이 이 패를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양동익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한성미한테 먼저 간 건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의하려고 한 거야. 너한테 직접 말하기 전에. 공정환이 양동익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직접 말 안 하고 성미한테 갔어? 양동익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원수로 산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말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 말에 공정환이 뭔가를 삼키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공정환 본인도 양동익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벽이 그만큼 높았던 겁니다. 공정환이 막걸리를 한 잔 다 마시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네 아버지 빚대신 증거, 자네 아버지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양동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평생. 공정환이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양 노인이 공씨 집안 사람만 보면 혈압 오르는 게 미안해서였던 거겠네. 양동익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공정환이 다시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알면서 왜 나한테 말하러 온 거야? 양동익이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서. 공정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양동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 사람도 그 30년을 똑같이 무언가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같은 상처의 다른 면을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막걸리를 2주전자 비웠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정환이 의원 문을 열기 전에 건너편 양씨 한의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양동익이 마침 한의원 문을 열고 나오다가 공정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멈췄다가 공정환이 먼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양동익이 똑같이 끄덕였습니다. 오진아가 그 장면을 의원 창문 너머로 지켜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되는구나. 박준혁이 황보혜수의 과거를 파고드는 작업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가 아르헨티나 출장 시기에 양현빈과 접점이 있었다는 것을 박준혁이 확인한 건 당시 현지 출장 보고서에서 현빈의 지도 교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보혜수가 그 교수와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유학 중인 현빈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는 정황이 보였는데요. 문제는 그게 단순한 인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더 파고들자 황보혜수가 그 교수에게 현빈의 귀국과 태안그룹 입사를 미리 주선했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처럼 보였지만 황보혜수가 이미 현빈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황보혜수와 양현빈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황보혜수가 현빈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박준혁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 정보를 언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공주아에게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보의 수가 현빈을 먼저 밀었고 그 다음엔 공주아를 단독으로 키우려 한다는 것이 이어지면 황보의 수의 의도 자체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공주아가 자기 실력으로 올라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이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황보의 수는 그 무렵 혼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젊은 황보의 수와 한 남자가 나란히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황보의 수의 표정이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냉정하고 단단한 얼굴이 아니라 진짜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황보의 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양현빈이 귀국했을 때, 그 교수의 연락을 받고 처음 만났을 때, 황보의 수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포기한 것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요. 그래서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그것만으로. 그런데 공주아를 만나면서 황보의 수의 마음에 다른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빈을 돕는 것이 과거를 보상하는 일이었다면 공주아를 돕는 것은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을 대신 걸어가는 사람을 응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 안에 있는 게 황보의 수 본인도 낯설었더라고요. 황보의 수는 공주아의 단독 컬렉션 일정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번 무대가 공주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무언가를 파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황보의 수는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거든요. 냄새가 나는 건 안다는 표정으로 황보의 수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주아는 단독 컬렉션 준비로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양현빈이 퇴근하고 나서도 종종 작업실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공주아가 나올 때마다 뭔가를 사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편의점 김밥이었고, 어떤 날은 따뜻한 캔 커피였고, 어떤 날은 그냥 빈손이었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물었습니다. 왜 매번 기다려? 양현빈이 대답했습니다.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공주아가 웃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위험이야. 그냥 같이 가고 싶으면 이유가 필요해. 공주아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양현빈 옆으로 걸었습니다. 말 안 해도 되는 사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걷다가 공주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현빈 씨, 황보의 수 부사장님이랑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적 있어? 양현빈이 걸음을 멈추고 공주아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있는 거야? 양현빈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공주아는 그 머뭇거림에서 이미 답을 읽었는데요. 양현빈이 뭔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르는 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만난 적 있어. 지도 교수님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그때 황 부사장님이 나한테 한국 돌아오면 함께 일해보자고 했어. 나는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연락이 왔거든. 공주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 양현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악의는 없는 분이야. 그건 확실해. 공주아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그쪽을 파고 있는 것 같아. 양현빈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IT팀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박준혁이 아르헨티나 출장 기록을 열람 요청했다는 거 들었어. 양현빈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황 부사장님께 말해야겠다. 공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현빈 씨. 응. 나는 황 부사장님이 나를 밀어주는 이유가 뭐든 간에 내 실력으로 서고 싶어. 그 무대는 순전히 나로 서고 싶거든. 양현빈이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 그게 네 방식이잖아. 공주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잘 안다는 게 가끔 무서울 만큼 든든했습니다. 양현빈은 다음 날 황보의 수를 찾아가 박준혁이 아르헨티나 기록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황보의 수는 그 말을 듣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양현빈이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저 귀국시키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황보의 수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양현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포기한 게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있었을까 가끔 생각해요. 현빈 씨를 보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서요. 양현빈이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뭘 포기하셨어요? 황보혜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슬픔처럼 보였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 대답이 닿는 말이 아니라 언젠가는 열문이라는 걸 양현빈은 느꼈습니다. 황보혜수는 양현빈이 나간 후 다시 그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 있던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는데요. 거기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정한. 황보혜수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차세리는 공주아에게 거절당한 이후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쓰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신 양동익을 통한 우회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동익이 공정한과 막걸리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세리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집안이 화해해 국면으로 가는 것, 그 분위기를 양동익의 선거에 활용하면 된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말했습니다. 공정한 원장이랑 같이 지역 행사 나가는 건 어떨까요? 두 집안이 화해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 이미지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양동익이 차세리를 봤습니다. 그걸 공정한이 허락하겠어? 당신이 먼저 제안해보면 되잖아요. 양동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차세리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제안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양동익 본인도 원하는 일이었거든요. 다만 그게 선거 전략으로 소비되는 것은 양동익도 불편했습니다. 양동익이 말했습니다. 선거 얘기는 빼고 그냥 같이 나가는 거면 말해볼게. 차세리가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게 동의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우재는 그 무렵 모의고사를 망쳤습니다. 성적표를 받아 든 공우재는 학원 화장실에서 한참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은 건지 그냥 가야 하는 건지. 양은빈이 그날 시장 골목에서 던진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우재는 아직도 그 대답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시장을 어슬렁거리다가 양은빈과 마주쳤는데요. 양은빈이 공우재의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같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공우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험 망했어. 양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굴이구나. 웃기지.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망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양은빈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안 웃겨. 하기 싫어도 못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 당연하잖아. 공우재가 양은빈을 봤습니다. 넌 하고 싶은 거 있어? 양은빈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여행 작가. 공우재가 살짝 웃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양은빈이 공우재를 봤습니다. 오빠는? 공우재가 잠시 걷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양은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공우재는 괜히 앞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모르는 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요. 나선의 할머니와 양선출 노인의 벤치. 만남이 소문이 퍼지면서 온정시장에는 이상한 봄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상인들도 두 집안 눈치를 보며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그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다들 느꼈습니다. 마주치면 피하던 양쪽 단골 손님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치는 수준이 됐고,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이제 공신의 의원이랑 양신의 한의원 양쪽에 다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온정시장 안에서는 꽤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오진아는 그 변화를 매일 체감하면서 혼자 일기에 적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공정한이 그 일기를 우연히 보고 픽 웃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출판하려고? 오진아가 얼굴을 붉히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온정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공정한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오진아는 칭찬을 들었는데도 왜 눈물이 날 것 같은지 몰랐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매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공주아의 단독 컬렉션 발표 자리가 열렸습니다. 회사 내부 발표였지만 황보혜수가 외부 바이어 몇 명을 초청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공주아는 그 사실을 발표 당일 아침에 알았는데요. 긴장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오래 달려왔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시작되기 전 박준혁이 황보혜수와 양현빈의 관계에 대한 문건 하나를 상위 임원에게 흘렸습니다. 현빈이 황보혜수의 개인적 인연으로 입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발표 직전에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보혜수는 그 문건이 돌고 있다는 것을 발표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황보혜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양현빈이 다가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황보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아 씨는 몰라야 해요. 지금은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저 무대에 오를 때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주아가 무대 앞에 섰을 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공주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공주아의 컬렉션은 사람의 상처를 옷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천의 색과 선으로 풀려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게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바이어 한 명이 발표 중간에 메모를 시작했고 황보혜수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공주아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꾹 눌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박준혁이 문건을 흘렸다는 사실이 공주아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공주아는 잠시 굳었다가 황보혜수를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숨긴 게 있으시죠? 황보혜수가 공주아를 봤습니다. 있어요. 공주아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고 싸워야 해요. 모르고 보호받는 건 싫어요. 황보혜수가 오래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앉아요. 황보혜수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사진 속 황보혜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공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주아가 어릴 때 아버지 공정환과 찍은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공주아가 사진을 들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황보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공주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얼굴이 확실하다면 이건 단순히 황보혜수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정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황보혜수가 왜 양현빈을 밀어주고 공주아를 키우려 했는지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황보혜수를 바라봤습니다. 황보혜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황보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당신이 준비됐을 때. 공주아는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한 채로 황보혜수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양현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그를 보는 순간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있잖아. 황 부사장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아. 양현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온정시장의 30년 이야기가 이제 태양그룹 복도까지 흘러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정환이 한성미에게 그 질문을 던진 건 두 사람이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밥상 위에 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낮게 깔리고 공주환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딱 그 조용한 타이밍에 공정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양동익이랑 자주 보더라. 한성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찰나였지만 공정환은 그걸 놓치지 않았는데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성미는 곧바로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환자 상담건으로 잠깐 봤어요. 그쪽 아들 문제로. 공정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고 한성미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확인하는 거라는 것을. 한성미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못 이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을 만난 건 사실이고 그 만남이 불순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만남의 이유를 온전히 말하지 않은 것, 그 생략이 거짓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로 30년 전 자신이 왜 공정한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와는 나선의 할머니의 편지를 가방 안 깊숙이 넣은 채 태양그룹으로 출근했습니다. 황보예수 부사장이 잡아놓은 해명 자리는 이틀 뒤였는데요. 공주와는 그 이틀 안에 박준혁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신보미가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박준혁이 먼저 선수를 칠 수도 있었거든요. 공주와는 아침부터 파일 서버, 접속 기록을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현빈이 공주와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냥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했는데요. 양현빈이 자연스럽게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접속 기록은 IT팀 통해야 뽑을 수 있어. 내가 경로 만들어 줄게. 공주아가 눈을 살짝 들어 양현빈을 봤습니다. 내일이야. 알아. 그래도 빠른 길이 있으면 쓰는 게 낫잖아. 공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박준혁이 노리는 건 공주아 개인이 아니라 양현빈이었고 그 사실이 공주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조금 양보할 수 있어도 현빈이 표적이 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양현빈은 그 표정을 읽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주아는 이랬습니다. 본인이 당하는 건 참아도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당하는 건 못 참는 사람. 양현빈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잊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IT팀을 통해 뽑아낸 접속 기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파일이 수정된 시각은 공주아가 퇴근한 직후였고 접속자 계정은 신보미의 것이었지만 접속 위치가 신보미의 자리가 아닌 외부 IP로 찍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신보미의 계정 정보를 빌려 외부에서 접근한 것이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전산보안 위반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이 기록을 손에 넣는 순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황보혜수를 찾아갔습니다. 황보혜수는 공주아의 설명을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는데요. 다 듣고 나서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먼저 가져왔어요? 법무팀에 바로 넘길 수도 있었는데. 공주아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문제로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박준혁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황보혜수가 처음으로 공주아를 향해 눈빛을 바꿨습니다. 날카롭고 냉정하던 그 눈에서 아주 잠깐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정, 혹은 안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황보혜수 본인도 그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은 그 다음 날 황보혜수에게 불려갔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해명 자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황보혜수가 그 자리를 잡은 건 공주아를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공주아는 그 시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통과한 것이었더라고요. 공주아는 이 사실을 양현빈에게 전하면서 처음으로 나선의 할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 공주아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양현빈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침묵을 건드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양현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몰랐던 거야? 모르고 있었겠지. 아니면 그렇게 평생 분노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야. 양현빈이 눈을 감았습니다. 양선출 할아버지가 평생 공씨 집안을 원망하며 살아온 것, 그 분노가 아버지 양동익에게 전해지고 또 자신에게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던 것이 이 편지 한 장으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더라고요. 양현빈이 공주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아버지한테 보여줄 거야? 응. 근데 순서가 있어. 먼저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그 주 토요일 오후 공주아와 양현빈은 나란히 온정시장 끝에 있는 양선출 노인의 장기판 앞에 섰습니다. 양선출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굳어졌는데요. 특히 공주아 옆에 현빈이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왔다는 사실이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걸 노인의 직감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양선출은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장기알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공주아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쓴 편지예요. 양선출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절하려는 듯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요. 공주아가 그냥 장기판 위에 편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양선출은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비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양선출이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이 편지를 읽는 동안 공주아는 앞을 봤고 양현비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양현비는 그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분노가 천천히 무너지는 표정. 80년 가까이 살면서 갑옷처럼 두르고 살았던 것이 한 장의 편지에 의해 조용히 허물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양선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눈을 닦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선출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선출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양동익에게도 전해질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양동익이 이미 이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공주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양현빈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직 한성미만이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한성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세리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의 수첩에서 한성미의 이름을 발견한 이후로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 계획은 단순히 남편의 비밀을 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익이 한성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을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동익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야 했습니다. 차세리는 한성미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에 앉아있는 차세리를 본 한성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약 없이 온 것도 이상했지만 차세리가 한성미의 병원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원수 집안의 며느리들이었고 서로 지역 행사에서 눈인사 정도나 하는 사이였습니다. 한성미가 진료실로 안내하자 차세리는 자리에 앉으면서 웃었습니다. 상담하러 온 건 아니고요. 한성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요? 차세리는 잠시 한성미를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한성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문의의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빠르게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환자와 나눈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환자도 아닌데요. 두 여자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성미가 먼저 시선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만하시죠. 차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가방을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선생님도 지키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차세리가 나간 뒤 한성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녁 한성미는 공정한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공정한이 텔레비전을 끄고 한성미를 봤습니다. 한성미가 이렇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항상 지적이고 단정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집에서만큼은 가끔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표정이 지금 그랬습니다. 한성미가 먼저 양동익을 왜 만났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하지만 30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놓으면서요. 공정한은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공정한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한성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나 때문에 혼자 들고 있었단 말이야. 한성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은 그 순간 화가 나는 건지 미안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엉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완벽하게 굴고 단단하게 굴었던 것이
전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 같이 들어. 그 짧은 말에 한성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더라고요. 완벽한 아내이려 했고, 완벽한 의사이려 했고, 완벽한 어머니이려 했지만 그냥 함께 들어주겠다는 말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가슴에 닿는다는 것을 한성미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공우재와 양은비는 그 주말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는데요. 우연이 아니라는 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이 호떡 2개를 사서 하나를 공우재에게 내밀었습니다. 공우재가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집에서 우리 집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안 해? 양은빈이 호떡을 베어물며 대답했습니다. 해.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해. 공우재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양은빈이 덧붙였습니다. 오빠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집안부터 따질 거야? 공우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공우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빈이 원수 집안 딸이라는 사실보다 자기 옆에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걸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호떡을 먹으며 걷는 모습을 멀리서 오진아, 간호조무사가 봤습니다. 오진아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얼른 핸드폰을 꺼냈는데요. 다행히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의원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민지우는 그 무렵 공대한 삼촌의 재활치료실에 볼일도 없이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고 했는데요. 3번째가 되자 공대한이 아무 말 없이 의자를 하나 내주고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민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가사를 적었고 공대한은 환자 재활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 공간이 민지우에게는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민지우의 가방에서 공명정대한 의원 영수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은 기록이 아니라 자판기 커피 영수증이었는데요. 양동숙은 왜 거기서 커피를 마셨냐고 따지다가 민지우가 툭 던진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기 있으면 편해. 아무도 한의사 되라고 안 하니까. 양동숙은 화를 내려다가 그 말의 무게에 눌려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한의사로 만들고 싶었던 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는데 정작 아들은 그 꿈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양동숙의 눈가가 조용히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양동숙은 공대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거기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대한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불편하면 제가 먼저 말했죠. 양동숙은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불편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불편해도 그냥 받아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게 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양동익은 양선출이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버지가 공신의 의원 쪽을 더 이상 노려보지 않는다는 것.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건너편 간판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양동익이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 뭔 일 있었어요? 양선출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게 있었어. 양동익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양선출이 공신의 의원 앞을 지나가다 공정한과 마주쳤을 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는 이야기가 오진아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온정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인사하지 않던 양선출이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충격이었더라고요. 공정한도 그 순간 당황했지만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은 말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하나가 30년 악연에 처음으로 생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물러선 척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황보혜수에게 경고를 받은 이후 박준혁은 태안그룹 내에서 노골적인 방해 대신 외부 루트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 루트가 바로 양동익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양동익의 지역 정계 진출 계획을 알고 있었고 양동익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안그룹의 지원
혹은 황보혜수의 인맥이 양동익에게는 매력적인 카드였거든요. 박준혁이 양동익에게 접근하면서 은근히 흘린 말이 있었는데요. 태양그룹 내에 현빈 이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역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양동익은 그 말을 듣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내심 귀가 솔깃했습니다. 차세리가 한성미를 찾아간 일로 아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사방에서 판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에게는 지금 가장 유리한 편에 서야 할 타이밍이었는데요. 그 판단이 아직 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준혁과의 만남 이후 양동익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공신의 의원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는 양동익의 눈빛이 예전처럼 분노가 아닌 뭔가 복잡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성미를 만난 이유도, 그 진실을 알게 된 경위도, 이제는 뒤엉켜서 무엇이 본심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공주아는 그 주 금요일 저녁 양현빈에게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문자였는데요. 오늘 저녁 먹었어? 양현빈은 그 문자를 받고 몇 초 동안 그냥 쳐다봤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같이 먹을래? 두 사람은 온정시장 끝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태양그룹 총괄이사와 디자이너가 사무적인 대화 없이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고 오면서 생각했는데 우리 집이랑 현빈 씨 집이 이렇게 오래 싸운 게 결국 아무도 먼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인 거잖아. 양현빈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공주아를 봤습니다. 응,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뭐든 먼저 물어보고 먼저 확인하고. 양현빈이 대답 대신 공주아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국밥집 창밖으로 온정시장의 야경이 흘렀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순간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려는 폭탄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세리는 아직 자신의 카드를 다 쓰지 않았고 박준혁은 양동익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었으며 양동익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온정시장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성미가 공정한에게 털어놓지 못한 마지막 한 조각, 그 비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